배당 신청 안 했어요. 그리고 경매 신청한 사람도 딴 사람이에요. 배당 요구도 안 했고 경매 신청도 안 했는데 지금 여기는 소멸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은 어떻게 되냐? 전액 낙찰자 인수예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해요. 스피드 옥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거대로 입찰을 했던 분이 계시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돈 날리는 케이스. 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갖고 있는 돈을 날리지 않게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매에서는 제대로 배우지 않고 섣부르게 입찰을 했다가 돈을 날리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좀 흔하게 돈 날리는 케이스로 나타나는지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증축을 하거나 뭔가 구조를 바꾼다던가 구청의 허가 없이, 아니면 사무소인 빌라를 주거용으로 전입을 들여가지고 위반을 한 경우. 그 다음은 계약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서 세금 체납이 있어서 내가 떠안는 금액이 커지는 경우,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전세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은 안전한지 확인이 돼야지만 입찰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돈을 날린 케이스는 없었어요. 근데 저희 학원 수강생이 아닌,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인데 낙찰을 받아버렸어. 그리고 잔금 미납을 한 경우 내가 냈던 입찰 보증금을 다시 받지 못하거든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해요. 10%인 금액이. 그 케이스가 시청자분들이 되지 않도록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면은 투자금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이제 위반 건축물이죠. 위반 건축물 중에서도 증축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증축은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면 됩니다. 증축이라는 게 단순히 외형을 증축을 했을 경우도 있고 내부 구조도 바꿨을 수도 있거든요. 화장실인 부분을 방으로 개조를 한다던가. 근데 문제는 경매는 내부는 확인이 안 돼요. 밖에 지붕 씌운 건 내가 알 수 있어. 흑연적은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부 들어갔는데 지붕 플러스 안에 내부 구조까지, 배관이나 이런 것까지 다 바꿨다. 원상복구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외형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내부는 못 보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를 합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이렇게 딱 검색을 했을 때 일단 위반 건축물이라고 써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위반 건축물의 문제는 집주인한테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벌금이 매달 부과가 됩니다. 사실 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몇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가 대부분입니다. 월세를 좀 더 받을 수 있다면 떠안고 그냥 월세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 집을 전세를 맞출 때 또는 집을 매각할 때 보통 다 대출을 받죠. 집을 사는 분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죠. 이게 아예 안 됩니다. 위반 건축물. 은행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 물건이 문제가 있다면 사실 돈을 빌려주기 싫을 거예요. 우리 같아도. 위반 건축물이라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돈 빌려주기 싫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대출이 안 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집을 팔 때 그리고 전세 맞출 때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받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증축을 함으로써 평형이 넓어졌으니까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나 매매는 상당히 어렵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고, 대부분 경매로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떠안고 가기보다는 이거를 없애려고 합니다. 사례는 심플해요.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물건이고 402호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등재된 물건이고, 일단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딱지가 붙어 있으면 대출 받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래쪽에 좀 이렇게 내려보시면 어떤 사항에서 위반 건축물인지 건축과에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건축물 위반에 의한 위반 건축물 표시, 이게 이 고유 번호입니다. 내가 문의를 하고 싶다. 건축과에 전화해서 이 번호를 불러주면 돼요. 2011 위반 251 402호 무단 증축, 경량 철골조 15.47제곱미터면 한 4평 정도가 뭔가 증축이 됐다는 거예요. 꽤 큽니다. 이 부분, 확장 발코니, 요 두 개 부분이네요. 양쪽으로 발코니라고 구청에 허가가 난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방으로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개조해서 내부까지 발코니로 다시 원상복구 해야 돼요. 그 공사 비용은 밖에서 봤을 때 모른다는 거죠. 이게 발코니로 돼 있는지 방으로 다시 만들었는지. 자, 대항력과 세금 압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자만 보겠습니다. 요 분이 지금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전입 날짜가 2019년 12월 13일, 그리고 소멸 기준이 되는 압류가 2020년. 이 소멸 기준보다 일찍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단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분은 확정일자나 배당일을 다 받아놔서 배당 받고 그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확정일자 기준으로 배당 순번을 따지는데 1순위예요. 날짜 순서대로 보면. 근데 문제는 뒤에 있는 압류들이에요. 특히 국세는 금액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이게 날짜가 뒤에 있어도 세입자보다 먼저 빼갈 여지가 생깁니다. 그게 올해 4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법정기일 기준으로 따지는데, 이 법정기일을 우리가 서류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3천에 낙찰 받았어. 근데 세금 압류 체납된 게 5천만 원이요. 법정기일을 나중에 낙찰받고 확인해 보니까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빨라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압류가 먼저 빼가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받을 돈이 8천만 원밖에 안 남겠죠. 단순 계산으로. 근데 세입자의 보증금은 1억 1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금액을 누가 손해를 봐야 되냐? 대항력이 있으면 세입자가 손해보는 금액에 대해서 낙찰자
낙찰자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럼 3천만 원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계약력 있는 임차인과 세금 압류의 조합인 거예요. 이 조합이 있으면 우리는 법정기일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기 전에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기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잖아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물건 번호에 다른 낙찰자가 있을 경우 500832 같이 물건이 하나인데 물건이 뭐 10개 나올 경우도 있어요. 다른 물건의 낙찰자가 제 물건의 압류 금액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하는 방법, 아니면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 국세 완납 증명서를 뭐 계약했을 당시에 받았다라고 하면 법정기일 기준으로 그날까지는 세금 압류가 없었던 거예요. 저걸 믿고 그쵸? 하기 복사본을 갖고 있거나 뭐 그래야 돼요. 확인해야 되고, 세금 압류 통지서가 우리 집으로 왔으면 그 통지서에 뭐 납부 기한 이거를 체크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세 개 다 쉽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얘기할 때 요렇게 계약력 있는 임차인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세금 압류가 붙어있다? 이거는 스킵하시라고 합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서 확인해라 라고 하면 대부분 못 하시거든요. 이 물건이 지금 딱 봐도 전용 12평에 방 2개 화장실 하나거든요. 1억 3천에서 지금 4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사실 입찰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입찰을 못 합니다. 마지막 전세권인데요. 요거는 실제 낙찰 사례입니다. 좀 옛날 사건이요. 2012 타경입니다. 주택은 아니고 상가인데 분석하는 방법은 주택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요. 이 물건은 재밌습니다. 교대역 10번 출구 초역세권에 있는 2층 상가예요. 19평의 이제 상가가 나온 건데,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력 여부를 살펴보니까 임땡, 여기 사업자 이름이요. 1999년 4월에 전입을 했고요. 보증금은 2억입니다. 소멸 기준을 보니까 전세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전세권이 요 분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경매 신청을 해야지만 소멸 기준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배당 신청 안 했어요. 그리고 경매 신청한 사람도 채권자도 딴 사람이에요. 문땡입니다. 근데 임차인은 임땡땡이죠. 배당 요구도 안 했고 경매 신청도 안 했는데 지금 여기는 소멸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대로 소멸 기준이면 사실 보증금 2억 신경 안 쓰고 그냥 입찰가 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소멸 기준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배당 요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 기준이 아니라 그 다음인 근저당이 소멸 기준이 됩니다. 그럼 전세권은 어떻게 되냐? 전액 낙찰자 인수예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해요. 스피드 옥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경매 사이트는 명시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권리 분석 잘못한 걸로 인해서 책임 소재는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그거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거대로 입찰을 했던 분이 계시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2014년 1월 14일 날 입찰 4명의 하셨고요. 1등 낙찰자 분께서 4억 7,500을 쓰셨습니다. 이 당시 시세가 한 5억 얼마 됐어요. 근데 4억 7천을 쓰셨다는 건 뭐죠? 이 2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2억을 전액 인수인데 이분은 4억 7,500을 썼지만 실제로는 6억 7,500에 낙찰 받은 거죠. 그래서 잔금 미납을 했어요. 보증금 2,300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한 사람들은 다 2억 5천, 2억 2천 이렇게 쓰셨죠. 처음에 이제 2억 5천에 낙찰 받으신 분도 미납을 하셨어요. 이 미납은 사실 전세권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뭐 대출이 안 나왔거나 본인이 뭐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샀다고 해서 미납을 하셨고, 이 미납했을 때 또 2등이 차손이 신고를 하셨네요. 그래서 2등이 잔금 납부를 하셔서 받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레슨은 전세권은 본인이 배당 요구를 해야지 또는 경매 신청을 해야지만 소멸 기준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경매 사이트를 믿지 마라. 꼭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정확히 나와 있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 을구순위 2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이라고 명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을 물을 때가 스피드 옥션밖에 없는데 사실 본인 과실이 크죠.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전세권 설정이 돼 있는 상가를 보실 정도면 사실 초보자는 아닐 확률이 높은데 시세 조사만 하고 이 권리 분석을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큰 돈을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봤던 물건들 실제로 낙찰이 되진 않았지만 그거 초보자분들이 잘못 들어가면 빌라라고 이해를 하고 또는 위반 건축물을 보지 못하고 입찰을 했을 경우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확인하고 입찰하고 나서 낙찰 받아가지고 위반 건축물인 걸 알면 진짜 멘탈이 붕괴되고 잔금 미납까지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수천만 원을 또 날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케이스로 준비를 해왔고요. 고생 많았습니다.